관리 전략이야. 이제 이 파트는 선생님이 이제 관리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바꿨고, 원제는 뭐지? 교과서 원제는 뭐지? 뭐니? Value people, not productivity.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겨라.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다. 조직의 자산이다. 그걸 이제 관리 전략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더 적합한 제목 같아. 그리고 우리 교과서 체제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리 전략에서 이제 관리 이론의 핵심 그 쟁점이 뭐냐, 화두가 뭐냐, 질문의 형태로 얘기하면 조직 내 인간들을 관리할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조직 내 인간들을, 다시 말해 조직 구성원들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관리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질문이야.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나 관리자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동기부여를 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냐? 그 행동을 조직이나 관리자가 원하는 행동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 동기부여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관리자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본성, the nature of people,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그죠?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관리 전략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동기부여하는 수단이 틀려질 거고, 인간의 본성이 틀려지는 데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다르면은 동기부여하는 전략도 틀려질 거고, 동기부여하는 방식도 틀려질 거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틀려지기 때문에 결국 관리 전략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할 OPA, NPM, NPS 다 관리 전략이 틀려. 근데 그들의 관리 전략이 틀린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인간에 대한 가정이 틀리기 때문에 상이한 가정을 하고 있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다르게 가정하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전략이 틀리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관리 전략은 무엇인가를 각 이론별로 살펴보면은 OPA.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느냐 하면은 전통적 행정은 인간을 부정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에 입각해 있어. 영어로 얘기하면은 negative and mechanical view of people. 부정적으로 봐, 인간을. negative and mechanical. 부정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에 입각해 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거, 이제 그 전통적 행정은 맥그레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맥그레거 X 이론이 인간을 기술하는 대로 인간을 규정해. X 이론이 있고 Y 이론이 있어.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 Y 이론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옵티미스틱하고 휴머니스틱 비유야. 그 정도가. 옵티미스틱. 굉장히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고, and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휴머니스틱.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X1호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 인간은 게으르다, 레이즈하다, 그 다음에 스투피드하다, 어리석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비적극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추진력이 약하다, 그다음에 책임지기를 싫어한다, 그다음에 금전적 유인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다,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인간을. 이거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아까 기계적 인간관이라 그랬잖아. 네거티브한 것은 이제 X 이론이 인간을 기술하는 대로 인간을 규정한다. X1호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다음에 기계적인 건데, 기계적인 건 뭐냐 하면 인간을 도구와 기계의 연장으로 봐. 또는 부품, 기계의 한 부분으로 봐.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와 기계의 연장 또는 부분. 연장이라는 것은 익스텐션이야, 영어로는. 익스텐션. 기계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야, 연장. 이제 OPA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과학적 관리잖아, 그지? 이제 과학적 관리가 이제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뭘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산력은 작업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인간의 생산력을 높여줄 작업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것들이 뭐냐면 휴식. 인간이 적당히 휴식을 줘야 된다. 그래야 생산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50분 일 시키고 10분 쉬는 거. 이런 거. 어느 정도 인터벌을 두고 휴식을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산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 휴식 시간, 또는 도구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무게 뭐 이런 걸 갖다가 밝히려고 했고, 그다음에 적절한 조명. 조명이 뭐냐? 이게 생산 조건들이, 작업 조건들이지. 작업 조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작업 조건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제 저 자체가 뭐냐면은 과학적 관리가 기계적 인간이니까 가고 있다는 거. 인간을 기계로 보고 있다는 거. 기계도 봐봐. 작업 조건이, 기계가 작동하는 그 환경적 조건이 나쁘면은 기계가 빨리 마모돼. 그렇잖아, 그지? 빨리 마모된다. 자동차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을 북한에 갖다 놓으면 금방 마모가 된다니까. 도로들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작업 조건,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하고 똑같은 양태로 연구를 진행한 것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기계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도 또는 작업자도 기계의 한 부품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크게 이제 부정적이고 기계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하기 싫어해. 게을러. 그런 사람들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로부터 생산성과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통제해야 돼.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버려두면 일 안 하니까. 통제를 해야 돼. 가만 놔두면은 자율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려 그러질 않아. 통제를 해야 돼. 그 통제 방식은 뭐냐? 주로 금전적 유인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 유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처벌의 위협을 사용해. 통제 방식. 처벌의 위협도 사실은 금전적 유인하고 관련돼 있어. 이런 말이야.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이면 내가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겠다. 금전적 유인은 보수로 생각하면 돼. 뭐 셀러리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시키고 월급도 안 주겠다. 이게 처벌이야, 처벌.
처벌도 금전적 유인과 관련돼 있어. 열심히 일하면은, 그리고 생산적일 경우에는 내가 약속한 보수를 주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킥아웃해서 보수마저 안 주겠다. 이게 이제 관리의 전략이 되는 거지. OP에서는 인간은 시키는 대로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어. 왜 저 가정은 어디서부터 오지? 기계적 인간과. 기계는 일 시킨 대로 하잖아, 그지? 거부하지 않잖아. 시키는 대로 일을, 지시받은 대로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시키는 대로 일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 뭐냐 하면은 특별히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킨 대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동기를 유인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유인은 해나갈 필요가 있어. 근데 그냥 시킨 대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행정은 인간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어. 인간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왜냐하면 시킨 대로 하니까. 대신 어떤 데 관심이 있었냐면은 인간이 생산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심이 가졌어. 최대의 관심,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면은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으로 만들 것인가. 조직 설계에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통적 행정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야, 그지? 효율성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의상 비용 대비 산출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전통적 행정의 최대 관심이 뭐냐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키도록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데 최대의 관심을 가졌어. 업무를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킨다는 것은 조직 설계와 같은 조직.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을 구조화시키고 조직을 구조화시킬 것인가, 조직을 설계해야 되는가, 왜 관심을 가졌다는 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 동기를, 작업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1차적인 관심이 아니야. 왜냐? 시킨 대로 하니까. 작업자들이 생산성을 최고로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해서 작업자를 거기다 투입해서 명령만 하면 어떻게 돼?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조직 설계가 더 중요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업무를 설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권력관계, 관리자하고 작업자의 관계지, 그지? 관계를 적절하게 구조화하면은 최적의 효율성이 얻어진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조직 구조와의 관계로 보는 거야. 업무를 설계하고 권력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게 조직 구조화에 의해서 생산성이 결정될 것이다. 적극 인간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뭐지? 최적의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지? 조직의 구조. 조직의 구조야.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업무를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면 되는 거죠. 생산성을 영향을 미치고 결정짓는 최대의 변수가 뭐냐면 조직 설계다 이거야. 조직 설계. 최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작업자를 거기다 투입해서 지시하면은 얘네들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연히 최고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하면서 앞에 부분이 올드 버전이었어. 비우는 걸 깜빡 잊었어. 이게 뉴 버전이야. 그래서 뉴 버전을 다시 읽어준다. 전통적 행위에서 인간은 시킨 대로 일을 할 것으로 수행할 것을 가정했어. 그래서 인간을 동기부여할 방을 찾는 데는 적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겠지, 그지? 대신 전통적 행정은 조직 그 자체를 관리의 일차적인 관심 삼아 인간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줄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가졌다. 됐어? 그리고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도록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최대의 과제였다. 업무를 잘 설계하고 권력관계를 적절하게 구조화시키면 최적의 효율성이 구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앞에 부분보다는 더 깨끗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수정을 했다고.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워야 될 걸. 약간 당황했어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를 조직화하고 구조화시키는 거. 조직을 설계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전통적 행정 그러면은 대표되는 게 이제 과학적 관리잖아. 과학적 관리들. 보면은 업무를 조직화하고 구조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관리자들한테 여러 가지를 촉구를 했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주문을 했어, 관리자들한테. 뭘 주문했냐? 우선 수행된 업무를 파악을 해라. 파악해서 연구해라. 수행된 업무를 수행되어야만 되는 그런 업무가 무언지를 파악해서 그걸 연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업무를 수행할 최선의 방식을 확립을 해라. One best way. 그 다음에 뭐니? 그 업무를 수행할 작업자를 과학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 One best way대로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 과학적으로 선발한다는 건 뭐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거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켜. 그리고 그들이 원베스트 웨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갖다 감독해. 감독하고 수행된 과업량에 비례해서 일당을 제공하는 거. 1급. 제공을 해라. 그러면 생산성은 극대화된다. 이게 다 뭐냐면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원 베스트 웨이. 그 다음에 업무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감독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라 그랬잖아. 감독 관계 들어가 있지. 업무를 설계와 관련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작업자하고 관리자 간의 감독 관계 규정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 설계와 관련돼. 업무를 조직화하고 구조화시키는 방식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일부는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관료제,
이것도 구조화시키는 방법이야.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거고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전통적 행정학자들의 관심사는 조직을 설계하는 데 관심이 있었구나. 생산성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작업자들이 생산적으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거. 생산성 있게 일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도록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베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는 독일인 아니야, 그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미국 행정학을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은 전통적 행정 안에 관료제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과학적 관리, 관료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원리들 있잖아. 조직 구성의 원리.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윌러비가 처방한 원리도 제시했고, 무니 앤 라일리가 처방한 원리도 제시했는데 그 원리들이 사실상 관료제의 조직 구성 원리하고 일맥상통해. 관료제 조직 구조. 막스 베버는 20세기가 낳은 최대 사회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이 사람은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를 가져다 줄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면은, 어떻게 조직을 구조화시키면은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효율성을 확보할 최고의 조직 구조로서 관료제를 제시한 거예요. 관료제. 그리고 관료제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인간 통제 수단이 관료제다. 인간을 통제를 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 관료제다라고 언급을 했어. 그리고 이제 관료 조직 구조의 특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관료제 조직 구성 원리들이지. 조직 구조의 특성으로 뭘 제시했냐면 첫 번째 권위의 계층화. 이게 원리 윌러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하고 비슷하지, 그지? 조직 구성 원리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조직 구조 구성의 관리제 조직 구조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 관리제 조직 구성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 권위를 계층화시키라. 그다음에 표준화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그다음에 정해진 업무가 부여된 공식적 직위를 관료적 조직 구조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포지션이 있어. 포지션. 그게 과장직이다. 직위라는 것이 과장, 계장 이런 게 직위 아니야, 그지? 그 직위가 모든 직위가 어떤 직위에 부여된 업무는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불확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업무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 딱 어떤 직위? 그러면 그 직위의 명세표를 보면은 그 직위를 점유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다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직위를 점유한 사람은 그 이상의 일도 해서도 안 되고 그 이하의 일도 안 하고 그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막스 베버. 그다음에 이 사람은 관료제의 장점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효율성,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정확성, 신속성, 그다음에 명확성, 불명확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제의 장점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행정 과정을 객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킴으로써 얻어진다고.
객관화, 영어로 objective 하게 만들고, 합리화, rational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비인간화, dehumanize. 이거 dehumanize 한다는 것은 비인간화 시킨다는 것은 뭐야? 사물화 시킨다는 거. 사물화. 물건으로 만든다는 거죠. 사물화. 사물화 시킴으로써 관료제의 장점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과정. 그리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 처리하도록 만들면 자동적으로 행정과정이 합리화되고 객관화되고 비인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이 업무의 비인간화가 관료제의 최대 특성이고 그다음에 덕목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인간화는 사물화라는 거지. 사물화는 뭘 통해서 달성된다고? 행정과정의 사물화, 비인간화는 뭘 통해서 달성될 수 있어? 규정에 따른 표준화된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에 의해서 가능하지. 표준화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비인간화, 비인간화도 가능해져, 객관화도 가능해지는 거죠. 고객이 누구냐 있냐, 그다음에 행정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제는 동일한 대응이 나오는 거지. 인간적 고려를 안 한다라는 거. 몰인간적이라고 그래요. 몰인간적. 인간적 고려 없이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니까는 예측 가능하잖아. 그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예측 가능. 쉽게 얘기해서 관료제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과정을 객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킴으로써 얻어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인간적인, 몰입격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라는 거. 이게 우리 두 개를 이제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과학적 관리하고 관료제 두 가지가 뭐냐? 관료제 파트는 좀 이렇게 좀 더 깊게 설명을 한 건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던질 메시지가 뭐냐? 전통 행정은 조직 설계에 관심이 있었다. 행정 효율성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작업자들이 가장 생산적으로 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 관료제 조직 구조 원리에 따라서 관료적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그러한 방식대로 일하는지를 통제하고 감독하면은 최고의 효율성이 얻어진다. 거기도 깔려 있는 게 뭐냐? 인간은 지시받은 대로 할 것이다라는 거죠.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동기부여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대. 지시받은 대로 했대. 그래서 전통적 관리 행정의 관리 초점은 뭐냐? 효율성이야, 그지? 전통 행정은 효율성 향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효율성 향상이 전통적 행정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관리자들의 핵심 초점이었고
대신 시민이나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행복에는 무관심했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기계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시민정신, 민주주의와 관련된 무슨 사안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런 사안들이 행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 정치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압축하면은 효율성 향상에 관심을 가졌고 구성원들을 행복하는 데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 행정 그러면 이제 과학적 관리가 들어가 있고 관료제가 들어가 있지.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인간관계야. Human Relations. 인간관계는 여러분들 초보적인 행정학 수업에서 언급됐을까? 인간관계로. 인간관계도 전통적 행정의 한 파트야. 과학적 관리에서 인간관계로 관리 전략이 근데 변화하면서 관리의 변수가 변했어. 변수가 변했지만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변수가 관리의 초점은 변했지만은 관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생산성 향상이었다. 그걸 좀 부연을 하면은 인간관계는 과학적 관리는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다고 그랬어, 그지? 기계적 인간관계 있어. 근데 인간관계는 인간을 과학적 관리와 달리 인간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 파악을 했어. 인간이 기계가 아니구나. 감정을 갖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욕구를 가진 존재로 파악했기 때문에 인간을 동기부여하는 전략도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어. 인간관계로. 이거 인간관계론이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로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메이어하고 레드리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지. 하버드 경영학자들이지. 메이어, 레드리스버그.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그 과학적 관리의 가정에 입각해서 연구를 진행을 시켰어.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 신봉자들이었어. 테일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학적 관리를 컨펌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1년의 연구를 수행한 거야. 20세기 초반에. 19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굉장히 오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했어. 인간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 수많은 실험을 했어.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내용이야. 그 과학적 관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작업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인간의 생산성은 작업자의 생산성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작업 조건 중에 하나로서 조도라고 생각해봐. 조도를 높여주면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조건을 개선을 시켜 나가면은, 작업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 생산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한 실험에서는 뭐가 발견됐다 그랬지? 이런 관계가 발견됐다는 거지. 작업 조건을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갔다 그랬지?
이론 관계가 아니라 이론 관계가 말이야. 작업 조건을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높여도 작업 조건을 개선시켜도 생산성 올라가고 악화시켜도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지난번 얘기했어. 왜 그랬지? 어? 그렇지. 이 작업 집단이 자기가 관찰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리서처가 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작업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말은 뭐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행동이 틀려질 것이다 이거 아니야, 그지? 어? 그렇지? 네.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 그 말은 뭐니? 인간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지. 기계는 누가 지켜보든 말든 반응은 똑같지, 그지? 기계가 아니라는 거. 인간은 심리적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거지. 심리적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려줬다는 거지.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보통 레셔널 파트니, 이레셔널 파트니. 이레셔널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어떤 작업 집단을 연구를 했어. 연구를 했는데 이 작업 집단이 이제 아까 이제 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업무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1급을 받게 만들었어. 업무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1급을 가져가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 빨리 일하겠지. 그래서 더 많은 일당을 받아 챙겨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신체적 조건이 떨어지고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평균 사람들보다도 더 적게 받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안에서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다 비슷한 속도로 일을 하더라는 거야. 이 작업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유사한 속도라는 거야. 옛날에는 빨리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작업 속도를 늦추고 늦게 일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작업 속도를 이렇게 높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하더라는 거야. 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일해서 하루에 완성할 수 있는 그 조립품의 양이 많은 사람, 생산량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데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돈을 안 벌지? 열심히 일할 능력도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도 가진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일하더라는 거. 봤더니 이 안에 집단 규범이 발달해 있더라는 거야. 작업 집단에 규범이 있더라는 거야. 그 규범이 뭐냐면은 같이 나가자. 같은 속도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하자. 이런 작업 집단의 규범이 발달해 있고 이 규범을 어긴 사람들은 가차없이 왕따시키더라는 거야. 밥도 같이 안 먹고 끝나고 나서 술 먹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이 얘기하는 거 뭐야? 이 실험은 얘기하는 거 뭐야? 인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심리적 요인이 있구나.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지. 인간은 심리적 동물이구나. 기계라면 어떻게 하겠어? 왕따를 시키든 말든 쫙 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한 거 뭐냐면 인간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구나. 사회적 동물이구나. 사회 규범, 집단 규범이 사회 규범 아니야.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과학적 관리와 달리 인간을 감정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간주해서 동기부여를 위해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했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줬어. 인간관계로. 그리고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고 심리적인 존재구나.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계와 달리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실을 새로 알게 됐어. 리서처들이, 관리자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저 사람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그거 말고 요거 말고 또 발견된 건 뭐냐면 작업자와 관리자의 관계를 포함해서 작업장에서 인간관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 이거 비슷한 얘기지, 그지? 작업장 내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작업자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생산성 향상을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관계가 관리의 중요한 변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관리의 변수가. 그래서 관리의 변수가 변했어. 인간관계로 변한가? 그래서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생산성을 여기서도 어디 뭐가 좀 빠졌는데 상관없어.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기계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욕구를 가진 그런 사회적이고 심리적 존재로서 대우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중요하구나. 그래서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을 인간답게 대우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한테 관리자들한테 더 좋게 대하는 거지. 아침에 오면 무슨 뭐 칭찬도 해주고 너 그걸 참 잘했다. 그다음에 아는 척도 하고 그다음에 허그도 하고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 그렇게 그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이 결국은 뭘 위한 것이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 관리자가 작업자를 인간답게 대우하고 보다 더 존경심을 갖고 대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서 대하는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 그 자체가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 자체가 인간답게 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 관계적인 전략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 인간을 존엄성 있게 대하고 위험 있게 대하는 그것이 생산성 향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최근에 들어온 사조고 그것들이 반영된 것이 NPS예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간을 존경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사고는 최근에 와서 대두된 사고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NPS였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과학적 전통적 행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있어. 그래서 과학적 관리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들어오면서 과학적 관리에서는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는데 인간관계론이 이제 대두되면서 인간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존재로서 파악을 했어.
관리 전략이 틀려져야 되는 거지. 새로운 관리 전략을 구사를 했어. 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학적 관리나 인간관계론이나 공통점이 있느냐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서 간주했다. 생산성 도구로서 간주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인간관계에 대하는 것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의 그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대우하게 된 것은 MPS에 와서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NPM으로 넘어오면은 NPM은 이제 전통적 행정하고 인간의 가정에 있어서 틀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통적 행정은 인간을 X이론적 관점에서 기술했다 이거. 인간은 게으르고 어리석고 책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물리적 혹은 경제적 처벌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통제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NPM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냐면 우리가 아는 거야. 뭐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지? Rational, Self-interested, Utility Maximizing. 인간에 대한 가정. 인간은 여기서 합리적이며 사익을 추구하며 효용을 극대화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규정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충분한 유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직 구성은 어떻게 돼? 조직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렇게 인간을 보기 때문에 NPM의 연구 화두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사익과 조직의 우선순위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규정과 유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규정과 유인을 두면은 개인의 사익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시킬 것인가. 이게 관심인 거지.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를 막 수행을 한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조직 구성원은 조직 목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내버려 두면은 전통적 행정에서는 뭐지? 인간을 내버려 두면 일을 안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NPM은 내버려 두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틀리지. 자기 내버려 두면은 개인은 조직의 목표와 벗어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직 연구가들에서 핵심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사익 추구와 사익 추구가 조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유인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개인의 사익과 조직의 우선순위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과 유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인 주제 이론의 우리가 연구 주제, 그러니까 NPM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대리인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연구 주제가 뭐냐? 이 사람들 연구 주제가 이거. 자기 이익 추구적인 작업자의 행동을 통제하여 이들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정과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여러 가지 유인과 규정과 유인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규정과 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개인의 사익 추구가 하고 조직 목표와 양립시킬 수 있는 도록 만드는 규정과 유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안 되겠지, 그지? NPM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생산성도 들어있으니까.
어떤 규정과 유인을 제공하면은 자기 이익 추구적인 작업자의 행동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과 유인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무엇인가. 효과는 같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잖아. 그럼 관리 전략은 어떻게 되니? 찾았어. 연구를 통해 찾아냈어. 그럼 그게 관리 전략화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명문화시키는 거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해라. 이 규정 이렇게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유인을 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담는 거지. 그 내용을. 두 번째, 대리인이 모니터링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 그래서 정보 수집하는데 성과를 확인해. 확인한 다음에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유인을 제공하는 거야.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높여주는 데 필요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거야. 이게 관리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야. NPM의 관리 초점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요. 인간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저 말이 뭐니? 경제적 합리성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지. 간주해서 개인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서 개인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조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규정이나 유인을 설계하는 데 관심을 뒀다. 관리 초점. 그에 반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 집단 규범과 가치, 조직 문화, 감정적, 사회적 고려, 심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욕구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요인. 관심이 없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요 파트는 신공공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선택론 전반에 대해서 비판이야.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거. 인간이 비용 편익 따져봐가지고 비용 편익 비율이 비용 편익과 이거지. 효용이라는 것이 그때 뭐라 그랬지? 조용히 한다 그러면 편익 빼기 비용이라 그랬지. 이 비용이 이게 효용이 가장 큰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게 경제적 합리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경제적 합리성이야. 그런데 아무리 공공선택론이 비판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리 어떤 개인의 효용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들이라도 사회 규범과 가치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을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야. 그런데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아. 사회 규범과 가치가 용인하지 않아. 그런 거, 뭐 어떤 게 있을까? 폐수 배출도 있고. 뭐 더 큰 거는 저런 거 아니야? 고려장. 만약 지금 고려장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했다가는 맞아 죽어. 고려 시대는 가능했어, 그지?
사회 규범과 가치가 용인하지 않아. 그런 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대안이 될 수가 없잖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을 했을 때 여자가 집 사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효용이 제일 높아. 사회적으로 사회 규범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 왜 웃어? 그렇죠. 그렇잖아, 그지? 그런데 저런 거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 입장에서 봐서 경제적 합리적인 대안은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지.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다음에 집단 규범과 가치, 조직 문화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적, 사회적 고려. 이게 막 섞였는데 사회적이고 심리적 요인 이런 거지. 감정적이고 욕구적 감정적 요인, 사회적,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이 실험에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서 행동하면 뭐야? 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후싹 일을 처리해가지고 많은 1급을 받겠지. 근데 왜 못하는 거지? 규범 때문에 못한 거야. 그지? 규범 때문에 못한 거야. 규범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심리적 요인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았으면 왕따를 당하든 말든 뭐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합리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높은 대안들이라도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공공선택론과 NPM의 한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무리 경제적 합리성이 높더라도 이런 것들하고 어긋날 경우에는 이것들도 나머지 이런 변수들도 인간 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중요한 요인인데 이런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니? 아무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라도 그걸 택함으로써 나의 심리가 내가 심리적으로 그걸 수용을 못하는 대안들도 있잖아, 그지?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용 못하는 대안들도 있고. 내 심리 상태로서는 인정을 못해. 내가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고려장을 부모를 시키지? 내가 어떻게 여자로 하여금 집 사오라고 얘기하지? 심리적 수용이 안 되지. 되냐?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뭐냐? NPS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을 이제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써 있어, 교과서에. 인간이 공유된 가치, 시민 정신, 공익, 충성심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가치들 봐봐. 공유된 가치, 시민 정신, 공익, 충성심. 이게 뭐니 다 집단적 가치야, 그지? 집단. 이게 다 뭐냐면은 집단적 가치, 개인과 관련된 가치가 아니라 집단과 관련된 가치야.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가치,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런 거라. 다시 하면 인간을 공동체 일원으로 행동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이 말이 이 말이라고. 인간이 공유된 가치, 시민정신, 공익, 충성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대안들이라도 공유된 가치가 허용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그것이 공익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지. 시민정신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지. 충성심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야.
그 사실을 이제 MPM뿐만 아니라 공공선택론이 갖고 있는 한계야. 오로지 공공선택론과 MPM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만 본다. 근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들이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중간고사 거의 범위까지 끝나고 그다음부터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그 부분도 알아야지 답안을 잘 쓸 수 있지 않겠냐? 알아야지 잘 쓸 수 있지 않겠냐? 올해 문제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커버했던 그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야. 왜냐하면은 두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하나를 쓰는데 내년도 행정고시에 나올라. 맞히면 어떻게 할까? 대박 잡는 거지. 요번에도 하나 맞췄잖아. 요번에도 하나 맞히지 않았냐? 그 정도 맞힌 거 아니야? 융합행정에 대해서 냈지. 그 칸막이 행정은 그거 아니야. 자, 아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부분을 좀 과학적 관리하고 인간 관리가 인간에 대한 가정이 약간 틀려. 그지? 인간관계로는 전통적인 행정이지만은 인간을 사회 심리적 존재로 파악을 했어. 그지? 기계적 존재가 아니야. 그지? 약간 틀려.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왜 전통적 행정을 부정적이고 기계적 인간관계 입각했다고 얘기합니까? 인간관계는 전통적 행정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약간 할 말은 없어. 근데 전반적으로 전통적 행정은 과학적 관리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 행정하면은 과학적 관리를 얘기하고 인간관계론 또 물론 인간에 대한 가정은 과학적 관리하고 틀리지만은 결국 전통적 행정에 포함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둘 다 인간을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썼다는 거. 도구로 간주했다는 거.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후자의 시각은 MPS에서 부각이 된다는 거지. 정리돼? 왜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그 모든 걸 갖다가 사회과학이 100% 다 모든 조각을 퍼즐처럼 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돼. 그렇지만 과학적 관리하고 인간관계는 분명히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은 어떻게 돼? 인간을 다르게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의 변수가 틀려져. 그지? 관리의 목표는 같지만 관리의 변수가 틀려져. 인간에 대한 가정이 틀린 거지. 그지? 하나는 기계적 인간관리, 이건 뭐야? 사회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거지. 그 부분 이해했으면 좋겠어. 가도 돼.